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작은 촛불을 켜고 눈을 감은 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어릴 적 혼자 서울 올라갔을 때부터 매일같이 들여온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늘 그래왔듯 그날도 별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무언가 좋지 않은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을 때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들려온 목소리는 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아드님이 사고로 이송되셨습니다. 심정지가 온 상태라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정지, 사고 그 말들이 제 귀 속에서 맴돌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길은 막히지 않았지만 택시 안시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내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도윤이가 우리 도윤이가.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문 앞에 마스크를 쓴 젊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이는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안타깝게도 도착 전에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처치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절 부축하며 조용히 안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로 덮인 사람 하나. 그 애였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 입술은 아직 붉었고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울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아, 왜 내가 거기 누워있니?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겨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도 따뜻했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사람 같았거든요. 그제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되십니까?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간단히 사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전날 밤 11시 20분경 인천 해안 산책로 근처 절벽 인근에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난간 아래로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초기 판단은 단순 추락 사고. 외상은 없었고 심정지가 가장 유력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외진 곳에서 산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문과 소지품으로 신원 확인됐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엔 계속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도윤이는 산책을 안 해요. 특히 밤에는 더더욱. 그리고 그 애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요. 난간 근처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애가 거기 왜 있었을까요? 입술을 떨며 겨우 물었습니다. CCTV나 주변 사람 못 보셨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근처 CCTV는 제한적이고 해안 절벽 쪽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속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억지를 부리는 걸까 싶다가도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그 애가 산책도 안 하던 애가 절벽 근처에서 그때부터였습니다. 슬픔보다 앞서 찾아온 이상한 낌새. 그리고 저는 그 낌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장. 흰 국화향이 코끝을 찌르고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 영정 속 제 아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마지막 표정이라는 사실이 저를 땅속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도윤이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
빈소 안에 오열이 터졌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제 며느리 진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듯 엉엉 울며 조문객들 손을 잡고 한 명씩 인사를 하던 진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범벅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연신 닦으며 흐느끼는 모습에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세상에 벌써부터 저렇게 남편 보내면 정말 속 깊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주 가까이서. 그 애의 울음속 어딘가에 저는 이상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진아는 조문객들 앞에선 눈물을 쏟았지만 문득 고개를 들고 자리로 돌아올 땐 눈가엔 짙은 마스카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정돈돼 있었고 목 뒤 머리카락조차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검은 투피스 정장, 허리까지 딱 붙은 자켓.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오는 정갈한 치마. 그 모습은 눈물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차려입고 연기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누구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억지로 모진 마음을 먹은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울음이 터질 때마다 팔을 들어 입을 가리고 손등으로 눈을 닦는 동작이 너무도 익숙했고 오열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들었을 때 문득 정면의 조문객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도 스쳤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영정 옆 의자에 앉으려 할 때였습니다. 진아가 옆에 있던 친구로 보이는 여자에게 고개를 살짝 돌리며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사진은 좀 이따가 화장 전에 한 번 더 찍어야 해. 그 말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사진을 찍자고요? 화장 전에? 그 말에 친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지금 너무 울어서 얼굴 번졌어. 다시 잡자. 그 말을 들은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거울을 꺼내 입술을 정리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떨림도 없고 너무도 능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애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만들어낸 연기였다는 걸요. 사람들은 여전히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속 깊은 사람이야. 딸처럼 모셨다더니 역시.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단 한 번도 진아가 저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언제나 어머니 또는 어머님이라 부르던 그 애. 그 단어 하나에도 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찢긴 아내인 척 사람들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 저 애가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슬퍼해야 하지? 그 애가 진짜 잃은 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울음바다인 듯 보였지만 제 눈엔 진짜 슬픔은 오직 도윤이 영정 속 그 얼굴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던 그 애. 영정 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환히 웃고 있는 그 아이만이 유일하게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가 진아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건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조용했고 도윤 방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 애가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받아보니 인천 지역 파출소였습니다. 어르신 장도윤 씨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 일부가 정리돼 전달 가능합니다. 당일 구조팀이 현장 인근에서 가방을 수거했는데 신원 확인이 완료돼 보호자분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숨을 잠시 고르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제게 건네졌습니다. 종이봉투 안에는 지갑, 차키, 손수건, 그리고 회색 배낭 하나. 가방은 약간 젖은 자국이 있었지만 지퍼는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메고 있었던 배낭. 안에는 단출한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텀블러, 과자 하나 그리고 작은 카메라. 손바닥만 한 검은색 디지털 카메라.
소니 제품이었고 고무밴드로 손목에 걸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예전에 도윤이 출장 다닐 때마다 꼭 들고 다니던 기종이었습니다. 폰보다 화질 좋고 딜레이 없어서 좋다니까. 그 애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죠. 카메라를 손에 들고 천천히 전원을 켰습니다. 충전은 남아 있었고 화면이 켜지자 마지막 촬영된 사진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넘겼습니다. 첫 번째 사진. 바닷가.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 두 번째 사진. 도윤의 옆모습.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입가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중앙. 철제난간 앞.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V자를 그리고 입을 활짝 벌린 채 웃고 있는 여자. 하얀 코트, 가벼운 스카프, 얼굴을 살짝 숙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 그건 진아였습니다. 제 며느리 서진아. 사진을 넘겼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 도윤과 진아가 함께 찍힌 듯한 반셀카. 도윤 팔이 프레임 한쪽에 걸쳐 있었고 진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옆 도윤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포커스는 진아 쪽에 맞춰져 있었고 그 애는 마치 광고 속 모델처럼 포즈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도윤이 난간 옆에서 손을 뻗으며 찍은 듯한 장면. 배경은 완전히 어두웠고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다만 그 프레임 오른쪽 끝에 진아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 오른쪽 아래에 떠 있는 정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오후 10시 51분. 저는 그대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사고 시간은 경찰이 말하길 11시 15분 전후. 병원 응급실 도착 시각은 11시 57분. 최초 발견은 11시 42분. 해안 순찰 중인 공무원이 발견해 구조 요청. 누군가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윤은 절벽 아래 바위 틈 사이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부 충격 흔적은 없었고 머리를 부딪혔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쓰러지기 20분 전, 진아는 그 현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건 여행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기념 사진도 데이트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표정.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거지? 왜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왜 그 애가 쓰러진 시간에 진아는 거기서 웃고 있었을까?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진아는 한 번도 현장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라는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메라가 제 눈앞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애가 제 아들을 그냥 놓아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하나하나 넘기며 그날, 그 장소, 그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절벽 난간에 선 채 두 손으로 V자를 그리며 그 표정엔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불과 20분 뒤 그 절벽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곧장 카메라를 꺼내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사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진아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랑 하룻밤 있다 왔어요. 계속 집에 있으니 너무 무거워서. 저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그날 도윤이랑 같이 바닷가에 갔었니? 진아는 표정을 흐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저녁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피곤해서 전 먼저 잤고요. 그 말에 저는 카메라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니? 진아는 화면을 들여다보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이런 걸 찍었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진 날짜가 도윤이 사고 난 그날 밤이야. 10시 51분에 찍힌 거고 장소도 거기야. 네가 지금 말한 것과 달라. 진아는 눈썹을 올리며 조금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뭘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제가 그날 사진 하나 찍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찍어둔 걸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카메라 안에 남아있던 사진이야. 도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방 안에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구조팀이 직접 회수한 거야. 파일 수정도 안 됐고 메모리에서 바로 꺼낸 거라고. 진아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 그냥 힘든 하루였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사진 속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던 그 순간이 도윤이 사라진 날 밤인데. 진아야, 솔직히 말해봐. 그날 너 그 절벽에 있었던 거 맞지? 그때 도윤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러자 진아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계속 의심하실 거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카메라니 뭐니 죽은 사람한테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맞고 제가 틀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꺾였습니다. 그 애가 절 미쳤다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에 취해 있고 모든 걸 착각하고 있으며 믿고 있던 것도 결국 헛것일 뿐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애가 절 정신병자로 몰려고 하는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조작된 사건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도윤의 차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로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문. 운전석을 조심스레 열자 아직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엔 반쯤 마신 생수병과 병원 진료 카드가 있었고 대시보드 아래 백미러에는 작게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파란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라도 남아있을까? 저는 급히 순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남아, 내 아들 민규 있지? 걔 컴퓨터 잘 만진다며. 얘기 좀 해줘.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날 저녁 민규가 노트북과 카드리더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뽑아낸 그는 말했습니다. 이모, 최근 거면 남아있을 확률 높아요. 불박은 보통 3분 단위로 끊어서 저장돼요. 용량 꽉 차면 오래된 순부터 덮어쓰거든요. 민규가 SD카드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은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고 10월 14일 밤 10시 30분부터의 파일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엔 차량 정면 도로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 도로를 따라 차량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화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말고 좀 더 위쪽으로 가자. 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싫어. 차들 너무 많잖아.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다음 영상. 도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해안도로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차량은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잠시 후 정차하며 기어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내려.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이 따라 내리는 듯 운전석 문도 열렸습니다. 영상은 3분 단위로 끊겨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파일은 약간의 오류 알림과 함께 일부 구간만 재생되었습니다. 민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아마 진동이 심하거나 SD카드 용량이 부족해서 깨졌을 수도 있어요. 꽤 흔한 일이에요.
그래도 앞뒤 흐름은 이어지네요. 파일 시각은 10시 42분. 영상에서 도로에 차가 없는 모습, 바닷가 방파제 근처 풍경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짧고 낮은 진아의 말. 너도 알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후 차량 경고음 같은 소리와 함께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영상을 보며 민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싸우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되게 묘하네요. 뭔가 말 못한 게 많은 느낌이랄까. 영상은 도로를 향한 정면만을 비췄지만 그 안의 말은 모든 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니 자동 로그인된 통화기록 목록이 떴습니다. 그날 밤 진아와 통화한 시간 총 4번. 가장 마지막은 10시 58분. 1분 20초.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15분 전후. 즉 차에서 내린 후에도 도윤과 진아는 전화로 다시 말을 주고받았고 그 이후 10여 분 만에 도윤은 그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앞에서 울기만 했던 그 애는 도윤과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나눴는지 어디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전화 속에서, 그리고 카메라 밖 어딘가에서 그 애는 분명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을 확인한 뒤로 제 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할까? 왜 묻지 않아도 될 말들만 꺼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도윤이 혼자였던 걸까? 그날 밤 진아는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웃기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나가 외출했습니다. 그 애가 나가고 문이 닫힌 그 조용한 틈.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조심스레 진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방치곤 깔끔한 침구, 책상 위 정리된 화장품, 그리고 서랍장 한 칸에 꽂힌 작은 서류함. 그 서류함을 열자 각종 보험 안내문과 금융사 명세서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디생명 고액 상해보험이라는 표지가 붙은 두툼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엔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자 장도윤, 피보험자 장도윤, 수익자 서진아, 가입일 2023년 6월 7일, 보장 개시일 2023년 7월 1일, 보험 종류 무배당 고액 상해특약형, 사망시 지급금 1금 3억 원정.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애가 사망하기 1년 전, 아니 정확히 1년 3개월 전에 가입한 고액 상해보험. 그 수익자가 진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보험은 질병 사망이거나 자살, 범죄가 개입되면 지급이 불가능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망 사유가 단순 사고로 처리되면 전액 지급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파일 속에는 보험 가입 설계서와 심사 완료 통보서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서진아 보험금 청구 서류 일체 2024년 10월 21일자 제출. 장례가 끝난 지 불과 닷새 뒤였습니다. 서류 날짜를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던 거야? 저는 파일을 덮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서류는 모든 추측과 의심을 이유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조각이었습니다. 사진, 블랙박스, 음성, 통화 기록, 그리고 이 서류. 전부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애는 도윤이 죽어야만 이 보험금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덮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준비된 죽음이었어. 이제 더는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카메라 속 사진, 도윤이 남긴 블랙박스 대화, 사망 직전 통화 기록, 그리고 장례 닷새 만에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탔습니다. 향한 곳은 관할 경찰서 강력팀 수사과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사망자 보호자라고 말하자 순번이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잠시 후 회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문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윤 씨 유가족분이시죠? 강력 3팀 최성민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회의실 같은 작은 공간. 형사는 펜과 메모지를 꺼낸 뒤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건 당시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고사로 일단 종결되긴 했지만 혹시 어떤 부분이 이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안에 담긴 인화사진 1장, 블랙박스 복사본 USB, 보험 서류 사본, 그리고 도윤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본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 당일 밤 10시 51분 제 아들 장도윤이 사망하기 불과 24분 전 제 며느리 진아가 그 절벽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사고 현장이 맞나요? 네. 저도 직접 가봤고 카메라 정보에도 위치가 명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박스 음성입니다. 도윤이 사고 당일 차 안에서 진아와 나눈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USB를 연결해 짧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통화 기록 캡처를 넘겨봤습니다. 사망 7분 전까지도 며느리와 통화한 기록이 있고요. 이건 보험 서류입니다. 형사의 손이 그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사망 전 1년 3개월 전에 제 아들 명의로 고액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 수익자는 서진아 제 며느리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닷새 만에 그 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형사 최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추락사라고 보기엔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많네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걸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어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형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이건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외부 충격 흔적도 없었고 정황만으론 수사 명령이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누군가가 사망 직전에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는 서류철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기록 다시 확인하고 주변 CCTV도 요청 넣어볼 겁니다. 그쪽 배우자분에 대해선 따로 접촉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덮으려 해도 진실은 발톱 끝에서부터 썩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를 넘긴 뒤로 저는 한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사 최성민은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도윤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강력 3팀 형사 최성민입니다. 내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생겨서요. 혹시 내일 오전 시간 가능하실까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최 형사는 별다른 인사 없이 곧장 노트북을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주변 CCTV 요청했던 거 어제 복원이 끝났습니다. 보시죠. 화면에는 바닷가 해안도로가 어둡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절벽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불빛이 꺼졌습니다. 시간은 10시 46분. 차량 번호 도윤의 차였습니다. 몇 분 뒤 차량 문이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먼저 내렸습니다. 흐릿했지만 긴 코트, 묶은 머리, 작은 가방. 진아였습니다. 조금 후 조수석 반대편에서도 그림자가 하나 더 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 뒤로는 사각지대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면까진 그다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형사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파제 입구 근처 작은 편의점 옆 건물 CCTV. 비록 멀리 잡혔지만 고화질 카메라 덕에 실루엣은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난간 근처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양손을 벌려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고 진아는 두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뒤로 약간 기대선 자세였습니다. 도윤이 몇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진아는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윤은 난간 앞쪽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한참을 서 있었고 진아는 여전히 거리를 둔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14분. 도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절벽 가장자리를 향해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고 순간적으로 허공에 중심을 내주듯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진아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팔을 뻗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에야 진아는 고개를 돌렸고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사는 영상 재생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망 전 시각과 맞아떨어집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게 11시 15분 전후. 최초 발견은 순찰 공무원이 11시 42분. 그녀는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놀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묵인이었고 사실상 방조였어요. 형사는 천천히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형사팀은 진아가 자택에 홀로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영장을 들고 조용히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진아는 평소처럼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형사 둘이 양옆으로 들어섰고 리더였던 최성민 형사가 조용히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아 씨, 서진아 씨 맞으시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입니다. 현재 서진아 씨는 과실치사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몸을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꾹 다물어진 채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새벽 2시. 형광등 불빛 아래 진아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진짜 죽은 거 맞아요? 그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형사 최성민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지만 이미 증거는 다 모여 있었고 진아가 스스로 말하길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진짜로 사고였어요. 진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더러 짐이라고 저더러 인생이 무거워졌대요. 잠시 말을 멈춘 진아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인간만 없으면 나도 다시 숨 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형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손을 댄 겁니까? 도윤 씨를 절벽으로 데려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아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치켜들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도윤 씨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앞에서 아예 집도 나가겠다고. 이제 남은 건 법적 정리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시선은 점점 멍해졌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절벽 쪽으로 그냥 걷자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날 무시했어요. 불쌍하다고 애초에 결혼을 후회한다고. 형사는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밀었습니까? 진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 사람이 다가오다가 비틀거렸어요. 한 발, 두 발 중심을 잃고 그리고 그냥.
형사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신이 도윤 씨가 휘청이는 걸 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까지요. 진아는 숨을 들이켰고 곧 쓰러지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봤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근데 제가 안 움직였어요. 왜냐면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사실엔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최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지난주 당신이 검색한 기록입니다. 급성 중독 증상, 독극물 종류, 그리고 보험사 고객센터 통화 내역도 확보됐습니다. 보험 변경 요청, 사망 시 고위험 추가 특약까지요. 진아는 입술을 깨물며 뒷목을 감쌌습니다. 그게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준비했다? 계획적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뜻은 전 그날 죽일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형사들이 그녀의 진술을 받아 적는 사이 진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한 얼굴로 자꾸 입속말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사랑했는데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진술이 마무리되자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술 녹취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진아 씨는 현재 사망방조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 예정입니다. 그날 밤 진아는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언론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해안 추락사고 알고 보니 보험 방조금, 남편 이혼 선언에 절망 아내의 침묵이 부른 비극, 의혹의 중심 시어머니의 집요한 추적 끝 진실 드러나. 정옥은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날 새벽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그의 유품으로 남은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 누르지 않았던 하나의 음성 메모가 떠오른 순간 정옥의 손이 천천히 그 파일을 눌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진아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정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남긴 보험은 진아 명의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서류에 사인했었습니다. 경찰은 진아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독극물 구매 시도 그리고 바닷가에서의 방조 정황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정옥은 아직도 그날의 구속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말없이 연행되는 진아의 뒷모습. 처음엔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냉소를 짓던 그 표정을요. 그 애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어. 진아는 현재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획성과 위험성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켜 뉴스에까지 보도됐고 정옥은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도윤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에 남아있는 손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펜, 수첩, 이어폰 그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하나의 앱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스 메모. 정옥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단 하나의 녹음 파일. 녹음일. 날짜는 도윤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삼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진아를 믿지 마. 그 애가 뭔가 이상해. 근데 난 아직 모르겠어. 그래도 엄만 괜찮으시겠지. 사랑해요. 짧은 음성이었습니다. 단 15초 남짓. 그러나 정옥의 시간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애를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계속 경고를 느껴야 했던 도윤. 그 애의 눈빛이 낯설다 말하면서도 끝내 확신하지 못했던 도윤. 그 모든 갈등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녀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진아를 믿지 마.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싸늘하게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 도윤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 말대로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너 대신 다 끝냈단다. 며칠 뒤 정옥은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사건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아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정신 감정에서도 정상적 판단 능력 보유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방조 및 고의적 방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을 포함해 신중한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정옥은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악의는 때로는 침묵과 무관심 속에 숨어 있었음을. 진아는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 속에 무너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설계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잔인한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넌 지켜줬구나, 도윤아. 끝내 그 애한테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지켜준 거였구나. 그녀는 다시 도윤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업데이트되지 않을 목록. 다시는 오지 않을 음성. 그러나 그녀에겐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 도윤의 마음, 그리고 그 짧은 사랑해요라는 한마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애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기에 더욱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목소리 하나 덕분에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엄마가 너 대신 끝까지 싸웠고 끝냈단다. 이제 편히 쉬렴.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